입맞춤, 우정의 표시인 이 몸짓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배신 가운데 하나가 확정되었다. 그리고 거의 2000년 전에 그 일을 저지른 인물의 이름은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그는 예수의 추종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적들의 손에 넘긴 인물이기도 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 일을 후회했다. 유다는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공동체에서 신뢰받는 인물이었다. 그만큼 그는 재정을 맡은 회계로서 그들의 돈을 관리했다. 그 시절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은 늘 감시하고 있었고 작은 소요 하나만으로도 봉기로 번질 수 있었다. 유다는 예수가 행한 기적과 가르침, 그리고 그가 맞닥뜨린 충돌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그럼에도 그의 이야기는 단 하나의 사건, 곧 배신으로 영원히 각인되었다. 장면을 떠올려 보라. 예루살렘은 유월절 축제를 맞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거리마다 군중이 넘쳤으며 로마 군인들이 도처에 있었다. 예수는 막 도시에 도착해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꾸짖었다. 그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의 눈을 끌지 않고 그를 체포하고자 했다. 그들에게는 내부자가 필요했다. 밤에 군중을 피해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 말이다. 그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 그러나 그는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그 이유를 논쟁한다. 성경은 동기가 돈이었다고 말한다. 은화 30잎이었다. 또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그 순간 사탄이 유대에게 들어갔다고 기록하며 그때의 악의 힘을 보여준다. 다른 해석들도 있다. 어쩌면 유다는 실망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예수가 로마인들을 몰아낼 전사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했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말했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다. 유다에게 그것은 약함처럼 들렸을지도 모른다. 어떤 이들은 그가 궁지에 몰렸을 때 예수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려 했다고 본다. 또 다른 이들은 그가 단순히 두려움을 느꼈거나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사는 삶에 지쳤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들 가운데 어느 것도 그의 죄책을 지워주지는 않지만 그가 받았던 압박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식탁에는 혼란이 휩쓸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겟세마네라 불리는 동산으로 갔다. 예수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유다는 경비병들과 함께 도착했다. 누구를 체포해야 하는지 알리는 표시는 입맞춤이었다. 이는 애정과 존경의 몸짓으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넘기기 위해 사용되었다. 체포 이후 유다는 한동안 모습을 감춘다.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자신의 후회를 드러낸다. 그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배신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돈을 돌려주려 한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개의치 않았다. 절망에 빠진 유다는 성전 바닥에 은화를 내던졌다. 그의 최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전승이 있다. 하나는 그가 스스로 목을 매달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돈으로 산 밭에서 비극적으로 죽었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렇다면 왜 유다는 예수를 배신했을까? 은화 30잎은 큰 재산이 아니었다. 정치적 이유였을까? 혁명을 원했다면 평화를 택한 예수의 길이 그를 좌절하게 했을까? 그렇다면 운명은 어떠했을까? 예수는 이미 자신이 배신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면 유다는 자신이 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니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신의 계획과 인간의 선택 사이에 그 긴장이야말로 유다를 이토록 인상적인 인물로 만든다. 유다가 유일하게 실패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드로는 예수를 안다고 3번이나 부인했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움에 도망쳤다. 큰 차이는 그 이후에 무엇을 했느냐에 있다. 베드로는 울고 회개하며 다시 시작했다. 유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출구를 보지 못했다. 기독교 역사에서 유다의 배신은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여겨져 왔다. 그렇다고 그가 비극적 영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이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유다는 죄책, 운명, 그리고 용서의 가능성에 대한 거대한 물음표로 남아있다. 그들은
로마 공화정을 막 구해내려 한다고 믿으며 원로원으로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그 공화정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끔찍한 내전을 촉발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대낮에 로마의 심장부 한가운데에서 벌어진 치밀하게 준비된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라는 이름은 막강한 통치자를 살해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하게 잘못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본보기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와 가이우스 카시우스 롱기누스는 그저 그런 평범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원로원 의원들이자 로마의 법을 잘 알고 있었고 자기들의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낳을지 이해하고 있는 노련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브루투스는 명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은 오래된 에트루리아 왕들을 로마에서 쫓아낸 인물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의 이름 자체가 이미 왕처럼 홀로 군림하려 드는 자들에게 경고의 의미를 띠고 있었습니다. 카시우스는 영리한 장군이자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내전을 겪어보았고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권력을 한 손에 집중시키는 어떤 인물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한 사람이 점점 더 강해져가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은 로마 전체에 대한 위협 그 자체였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종신 독재관으로 임명되어 지나치게 과장된 연계를 받고 심지어 자신의 얼굴을 주화에 새기기까지 하자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그것을 분명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복잡한 문제는 카이사르와 브루투스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브루투스의 어머니는 카이사르와 깊이 연결된 여인이었습니다. 과거에 브루투스는 폼페이우스 장군과 함께 카이사르를 상대로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카이사르는 그를 용서하고 크게 존중해 주었으며 중요한 지위를 맡기고 친구들 무리 속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카이사르는 브루투스를 각별히 아꼈고 그런 식으로 그를 용서한 일은 안갚음이 끊이지 않던 도시 로마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기원전 44년 3월 암살 직전의 로마 분위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막 내전에서 승리한 뒤였고 평화를 가져오려는 시도로서 자신의 적들을 사면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는 로마를 바로잡는 영웅이었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 그는 옛 통치 방식, 곧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인물로 보였습니다. 어느 축제에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카이사르에게 왕관을 내밀었고 카이사르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아서 거절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연극에 불과했던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카이사르는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쥐고 있었고 원로원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를 죽이려는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밀 회합을 거듭하며 완벽한 장소를 골랐습니다. 로마 권력의 가장 큰 상징, 바로 원로원이었습니다. 둘 가운데 더 현실적인 카시우스는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도 함께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브루투스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행동이 학살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보여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 차이가 이후의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카이사르는 원로원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설득을 받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한 무리의 원로원 의원들이 청을 올리는 척하며 그를 애워쌌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의 토가를 잡아당기자 단검들이 나타났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 공손히 인사하던 남자들의 손에서 수많은 칼날이 쏟아졌습니다. 습격은 적들뿐 아니라 친구이자 그의 보호를 받아온 이들로부터도 가해졌습니다. 카이사르는 자신이 물리쳤던 바로 그 적 폼페이우스의 동상 근처에서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도 친절히 대했던 브루투스가 암살자들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카이사르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에투 브루테라는 유명한 대사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에 의해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카이사르가 실제로 그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장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의 고통을 완벽에 가깝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은 모두가 폭군의 죽음을 환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찾아온 것은 거대한 공백이었습니다. 카이사르를 죽인다고 해서 로마가 바로잡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음 날을 위한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누가 통치할 것인가, 그 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장례식에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대단히 영리한 인물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민중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카이사르의 유언장을 낭독하고 카이사르가 어떻게 적들을 용서해 왔는지를 사람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여론을 암살자들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분노가 거리 전체로 번져나갔고 스스로를 해방자라 여겼던 그들은 민중의 지지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로마에서 도망쳐 군대를 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필리피 전투에서 그들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의 군대에 패배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길이 막힌 두 사람은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습니다. 브루투스의 가장 큰 착각은 폭군만 죽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민중이 카이사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보지 못했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같은 정치가들이 얼마나 교활한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현실에서 그 암살은 그들이 막고자 했던 바로 그 일, 곧 공화정의 종말과 거대한 배신 행위에서 비롯된 재정의 시작을 오히려 앞당겨 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자유와 로마 공화정을 지키려 했던 마지막 수호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의 후계자들과 지지자들에게 그들은 영원히 역사상 가장 큰 배신 가운데 하나를 꾸민 장본인들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중국 한 왕조가 기울어가고 제국이 분열되며 군웅이 권력을 두고 다투던 말기에 순수한 무력을 상징하는 한 무장이 있었다. 바로 여포였다. 전장에서 그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고 참된 전쟁의 신이라 불렸다. 그러나 전장을 벗어나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남자로 알려져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충성이 없다면 아무리 빛나는 무공도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극명한 본보기이다. 여포의 생애는 더 큰 권력과 부를 좇으며 계획적으로 저지른 수많은 배신의 연속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가 처음 길을 나선 것은 정원이라 불린 한 군벌의 총애를 받을 때였다. 정원은 여포를 신뢰해 자신의 오른팔로 여겼고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를 양자로 삼기까지 했다. 그러나 수도와 황제를 장악한 폭군 동탁이 나타나자 영악한 동탁은 여포에게서 비길 데 없는 무력의 도구를 보았고 그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동탁은 여포가 극도로 야심찬 인물임을 알고 있었기에 관직과 재물의 약속,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명마 적토마라는 완벽한 미끼를 내걸었다. 여포에게 이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정원을 살해하고 목을 베어 충성의 증표로 동탁에게 바쳤다. 이제 여포는 강대한 동탁의 최고 장수이자 근위가 되었고 동탁 역시 그를 양자로 삼았다. 그는 중국에서 가장 미움받으면서도 가장 권세를 떨치는 사나이를 지키는 최고 자리까지 올랐다. 그러나 충성이라는 말은 여포와 거의 결합되지 않았다. 제국을 억누르는 폭군을 몰아내고자 안간힘을 쓰던 관리들은 동탁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자가 여포뿐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여포의 불안정한 성정과 야망을 알고 있었기에 여러 이야기에서 전해지듯 초선이라 불린 아름다운 여인을 이용해 두 사람 사이에 반목을 조장하며 그를 교묘히 조종했다. 그리하여 여포는 다시 한번 주군을 배신하도록 설득되었다. 제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으로 여포는 거병을 주도해 두 번째 양부인 동탁을 직접 죽였다. 여포는 폭군을 제거했을지는 모르나 동시에 자신의 명성을 영원히 고착시켰다. 그는 자신을 후원한 자들을 죽인 사나이로 알려지게 되었다. 동탁 사후 여포는 스스로를 위대한 군웅으로 세우려 했다. 그는 온 중국을 떠돌며 동맹을 찾았으나 누구나 그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 그는 한 번은 지도자에게 귀순했다가 다시 배신하고 평화 조약을 맺어놓고 곧바로 이를 깨뜨렸다. 등 뒤에서 칼이 꽂힐까 두려워 여포에게 등을 보이고 싶어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의 최후는
악명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였다. 마침내 강대하고 전설적인 조조에게 패배해 사로잡힌 여포는 협상을 시도했다. 그는 자신의 무력만 있다면 조조가 중국 전역을 제패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며 충성을 바쳤다. 조조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으나 신하들은 정원과 동탁의 말로를 상기시키며 그를 만류했다. 그 순간 아무에게도 신뢰받지 못한다면 여포의 힘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조조는 여포를 살려두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위험임을 깨달았다. 그 시대 최고의 무장은 목이 졸려 생을 마감했다. 여포의 이야기는 힘은 두려움을 살 수 있으나 끝없는 배신은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배신자의 단순한 속삭임 하나가 세상이 이제껏 보아온 가장 영웅적인 군사적 항전을 끝내버렸다. 숨겨진 길, 산비탈 위를 가리키는 손가락 하나, 그리고 순식간에 무적의 군대가 지닌 약점이 드러난다. 그렇게 트라키스의 에피알테스는 명성도 권력도 없는 평범한 사람임에도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 테르모필레 전투의 흐름을 바꾼 알려지지 않은 오솔길을 페르시아인들에게 알려준 안내자로서 말이다. 영웅적인 방어를 치명적인 함정으로 바꾸어 놓으면서 이 이야기는 기원전 480년에 벌어졌다.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가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했다. 그리스인들의 계획은 지형을 유리하게 활용해 페르시아의 압도적인 수적 우세가 통하지 않는 좁은 곳에서 싸우는 것이었다. 산과 바다 사이의 좁은 협로인 테르모필레에서 러니다스 왕과 그의 부하들, 스파르타인들과 다른 그리스 도시들의 병사들은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해냈다. 괴물 같은 대군을 여러 날 동안 막아낸 것이다. 페르시아군은 공격했지만 거듭 격퇴당했다. 그리스인들의 목표는 단순했다. 그리스의 나머지 지역이 전쟁을 준비할 시간을 버는 것. 바로 이 순간 에피알테스가 등장한다. 그는 그 지역의 목동이었고 산의 모든 길을 알고 있었다. 그가 가진 정보는 국가 기밀이 아니었지만 현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다. 그의 행동을 그토록 결정적으로 만든 것은 타이밍이었다. 밤에 그리스군이 쉬는 동안 에피알테스는 지름길을 따라 페르시아 병사들을 이끌고 러니다스 진영의 뒤편으로 데려갔다. 날이 밝자 그리스군은 자신들이 포위되었음을 보았다. 협로를 막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러니다스는 재빨리 움직였다. 대부분의 동맹군을 해산시켜 탈출하게 하고 다른 날 다시 싸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들과 테스피아의 병사들로 이루어진 한 부대는 남아 끝까지 싸우기로 했다. 마지막 전투는 참혹했지만 그들은 페르시아군의 징역을 더욱 늦추는 데 성공했다. 결국 테르모필레는 함락되었지만 그들이 벌어준 시간은 결정적이었다. 그 덕분에 아테네는 도시를 대피시킬 수 있었고 이어질 바다에서의 다음 대전투를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에피알테스는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고대의 역사가들은 세 가지 가능한 동기를 지목한다. 첫째는 탐욕이다. 그는 페르시아 왕에게서 값진 보상을 기대했다. 둘째는 생존의 문제였다. 그의 지역은 이미 페르시아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고 더 강한 편과 협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처럼 보였다. 셋째 동기는 단순한 사리사욕이었을지도 모른다. 땅과 사람을 위해 싸운 병사들과 달리 에피알테스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오늘날까지도 정말 그가 맞았는지에 대한 작은 의문이 남아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당시 다른 이름들도 떠돌았다고 기록했지만 이야기는 결국 에피알테스를 주된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리스인들은 그의 목에 현상금을 걸었고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몇 년 뒤 그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것은 배신 때문이 아니라 다른 분쟁에서였다. 이 배신의 이야기의 힘은 대비에 있다. 한쪽에는 병사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다. 다른 한쪽에는 머릿속에 지도를 가진 평범한 남자가 있다. 전투가 패배한 것은 영웅들이 흔들렸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저 싸움의 흐름을 틀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피알테스라는 이름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위협처럼 그리스어로 악몽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선과 악의 싸움,
용감한 이들과 배신자의 대결로 틀짓기는 쉽다.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하다. 이 이야기는 한 장소에 대한 지식이 군대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선택이 거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에피알테스는 그토록 오래 기억된다. 역사는 왕과 장군들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름길을 아는 이들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 나라가 가장 위대한 영웅이 그 나라 자체에 대한 증오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코리올라누스의 전설은 그 답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로마에서 가장 용감한 병사였고 자신의 피를 바쳐 도시를 지켜낸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을 때 그는 자기 민족을 배신한 자가 되었고 적군을 이끌고 로마의 성문 앞까지 데려왔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 코리올라누스는 갓 태어난 로마 공화국의 영광을 사랑하는 귀족이었지만 다른 모범적인 귀족들처럼 플레부스, 즉 평민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는 적도시 코리올리를 거의 혼자 힘으로 함락시키며 그 유명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검과도 같은 존재였지만 정치에도 자신이 나약하다고 여겼던 평민들의 요구에도 도무지 인내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자존심과 로마 서민들에 대한 멸시는 결국 그의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치열한 정치적 다툼 속에서 그의 민중에 대한 증오가 끝내 우세해졌습니다. 그는 반역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겸손하게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오히려 고소인들을 공격했습니다. 결과는 추방 선고였습니다. 로마는 스스로 가장 위대한 영웅을 내쫓았습니다. 코리올라누스 같은 남자에게 그런 굴욕은 죽음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분노와 원한에 눈이 멀어 그는 조용히 추방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로마를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곧장 당시 로마가 가장 두려워하던 적인 볼스키족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배신은 완전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탁월한 군사적 재능을 적에게 내어주고 단 한 가지 복수만을 요구했습니다. 전장에서 그를 두려워하던 볼스키족은 이제 그를 자신들의 장군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코리올라누스는 적군의 선봉에 서서 로마의 방어선을 모조리 쓸어버렸습니다. 그는 로마의 모든 전술과 모든 약점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 하나둘 그의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가 지금까지 알아온 이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영웅이 지휘하는 볼스키족 군대가 최후의 공격을 준비하며 도시 성벽 밖에 진을 쳤습니다. 로마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그를 멈추어 달라고 애원하기 위해 원로원 의원들, 옛 친구들, 사제들을 차례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코리올라누스의 자존심은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는 모든 호소를 거절했고 자신을 버린 그 도시를 불태우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이 배신의 행진이 멈추게 된 것은 로마가 마지막 수를 꺼내 들었을 때뿐이었습니다. 로마의 여성들로 이루어진 사절단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 선두에는 그의 자존심조차 무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볼룸니아, 아내 버질리아,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그의 애국심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감정은 이미 그의 가슴 속에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녀들은 아들이자 아버지인 그로서의 명예에 호소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앞에 서서 지금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들인지 아니면 로마의 적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명을 준 그 남자의 손에 가족이 노예로 전락하는 모습을 살아서 지켜봐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끝까지 냉혹하기만 하던 장군도 마침내 가족의 무거운 시선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파괴하라는 명령만큼은 도저히 내릴 수 없었고 그래서 군대의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를 살려둠으로써 그는 이번에는 새로 얻은 동맹인 볼스키족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로마에 대한 승리를 눈앞에서 빼앗겼다고 분노한 볼스키족은 코리올라누스를 처형했다고 합니다. 그는 살아온 그대로의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조국과 자기 자존심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주저없이 조국이 아니라 자존심을 택할 만큼 그는 오만함으로 가득 찬 남자였습니다.
군대는 나라를 정복할 수 있지만 궁중의 음모는 나라를 안에서부터 썩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에서 이 사실을 조고만큼 끔찍하게 증명한 이는 없었습니다. 그는 진나라 궁정의 환관이었습니다. 그는 한 명의 병사도 거느리지 않았고 한 번도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기는 배신이었습니다. 속삭임과 거짓 그리고 위조된 문서를 통해 그는 황좌를 조종하고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배신의 이야기는 중국을 통일한 남자 진시황이 여행 중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정당한 후계자는 장남 부소로 유능하고 존경받는 태자였습니다. 그러나 조객에는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대환관이자 어세를 맡은 책임자로서 조고는 모든 공식 문서를 통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황제의 죽음을 숨기고 더 다루기 쉬운 어린 아들 호해를 찾아갔습니다. 둘은 함께 첫 번째 큰 쿠데타를 꾸몄습니다. 조고는 황제의 유조를 위조했습니다. 진짜라면 부소를 후계자로 지명했겠지만 가짜 명령문은 부소에게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명했습니다. 조고는 죽은 황제를 배신했고 정당한 후계자를 배신했으며 제국의 미래를 배신했습니다. 모든 것은 꼭두각시를 왕위에 올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소가 죽자 호해는 통일 중국의 두 번째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배자는 조고였습니다. 그는 어린 황제를 꼭두각시 장인처럼 다루며 사치에 빠지고 국정을 무시하도록 부추겼습니다. 황제가 향락에 빠져 있는 동안 조고는 한 사람씩 경쟁자를 제거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궁정에서는 그에게 감히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담함은 몸서리치는 시험으로 악명에 올랐습니다. 어느 날 조고는 사슴 한 마리를 궁궐로 끌고 와 전하, 훌륭한 말입니다 라고 말하며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황제는 어리둥절에 웃음을 터뜨리고 대신들에게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저것은 사슴입니다 라고 진실을 말한 대신들은 조고에게 몰래 표시가 남겨졌고 후일 불성실을 이유로 처형되었습니다. 반면 조고를 기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한 자들은 승진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조고는 자신이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이 황제에 대한 충성심보다 더 나아가 현실 그 자체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제국의 궁정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조고가 권력을 희롱하는 동안 진시황이 피와 쇠로 세운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잔혹함과 무능한 통치에 지친 중국 전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군이 수도를 향해 진격하자 조고는 자신의 꼭두각시가 더는 쓸모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배신으로 그는 자신이 왕위에 올린 바로 그 황제를 배신하여 궁지로 몰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는 다른 왕족을 새 황제로 세우려 했으나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조고는 뒤이어 벌어진 혼란 속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머지않아 원래라면 만 세대를 이어갈 것이라 여겨졌던 진나라는 겨우 15해 만에 멸망했습니다. 조고의 배신은 그가 갈망하던 권력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지만 한 제국 전체를 파괴할 만큼의 은밀한 음모를 꾸민 인물로서 역사에 그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역사상 배신자들 가운데 알키비아데스만큼 뛰어나고 카리스마가 넘치며 파괴적인 인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아테나이 도시 사람들에게 영광의 꿈을 품게 했다가 다음 순간에는 그 도시의 가장 귀중한 비밀을 적에게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충성을 바꾸어가는 과정의 연속이었고 그 가운데 진정으로 중요했던 편은 오직 자기 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능이 배신을 위해 봉사할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본보기였습니다. 막강한 가문에서 태어나 페리클레스와 소크라테스 같은 당대 최고의 사상가들에게 교육을 받은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의 매력을 무기로 삼아 아테나이를 설득해 장대하고도 위험한 계획, 곧 시칠리아 침공을 감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부와 권력을 안겨줄 쉬운 승리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원정대가 막 출발하려던 바로 그때 그는 종교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도시에서 정의의 심판을 받는 대신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의 첫 번째 중대한 배신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장군의 직책을 버리고 타령에 도망쳤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직접 고무하고 사기를 끌어올렸던 병사들을 위험한 작전의 한가운데에 그대로 남겨둔 채 떠나버렸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아테나이의 가장 큰 적인 스파르타였습니다. 그곳에서 알키비아데스는 단지 피난처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조국을 겨냥한 스파르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테나이의 약점을 폭로하고 도시를 거의 파괴 직전까지 몰아넣을 뻔한 전략적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곧 아테나이 근처에 영구적인 요새를 세워 그 보급선을 끊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적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이 떠나온 옛 조국을 가장 고통스럽게 상처 입힐 수 있는지를 가르쳤고, 단순한 경쟁 관계였던 것을 아테나이인들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사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의 배신은 분노에 휩쓸린 충동적 행동이 아니라 차갑고도 효과적인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알키비아데스의 스파르타에 대한 충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추문에 휘말린 뒤 다시 한번 도망쳤고, 이번에는 아테나이와 스파르타 양쪽 모두의 적이자 그 시대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배신은 새로운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삼중의 계략을 꾸미기 시작해 아테나이나 스파르타 어느 쪽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두지 말라고 페르시아인들에게 조언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두 그리스 진영이 계속 피 흘리며 약해지고 페르시아의 자금에 의존하게 만들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격화시키는 데 한몫했던 바로 그 전쟁을 하나의 놀이판처럼 활용하면서 제국 전체를 농락해 자신의 중요성과 생존을 보장받으려 했습니다. 마침내 아테나이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알키비아데스는 돌아갈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아테나이를 지원하도록 페르시아의 후원을 끌어오겠다고 약속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귀환을 협상했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다시 아테나이 함대를 지휘하며 눈부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구원자로 바라보았지만 그의 귀환은 애국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신의 편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만큼은 쓸모있는 도구였지만 다시는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작은 패배를 한 번 겪자마자 의심이 되살아났고 그는 마지막으로 추방을 선고받았습니다. 알키비아데스를 역사상 가장 큰 배신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규정짓는 것은 어느 한 번의 반역 행위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충성을 쓰고 버리는 것을 되풀이해온 삶입니다. 그는 아테나이의 민주정도, 스파르타의 규율도, 페르시아의 이해관계도 모조리 배신했고 언제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태도를 바꾸어 왔습니다. 그의 빼어난 재능은 부정할 수 없었지만 그 재능이 섬긴 것은 끝을 모르는 야망과 깊이 뿌리내린 이기심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충성이 없는 재능은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동포들을 그저 밟고 올라서는 디딤돌로 바꿀 뿐이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끔찍한 전쟁이 길어지도록 한데 일조했으며 자기 도시 안에서조차 신뢰가 부식되는 데 한몫했습니다. 결국 아테나의 최고의 영웅이 될 수도 있었던 이 남자는 가장 교묘하고도 가장 위험한 배신자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